지금 태국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철수로 시작된 작은 불씨가 태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불길로 번져버렸다고 하는데요. 거리엔 분노한 시위대가 가득하고 군부는 쿠데타를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태국의 실세들, 바로 그 하이소라 불리는 사람들까지 몰락하고 있다고 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과 어떤 관련이 있길래 태국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인 걸까요? 지금부터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방콕에 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 있어요. 저는 에마, 호주에서 온 여자고 지금 이 분주한 도시에서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죠. 매일 대기업들이 동남아에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지 도와주고 있어요. 이 일이 제가 꽤 잘하는 일이었고 한때는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뭔가 좀 달라요. 제 일상을 잠깐 그려드릴게요. 저는 해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요. 제 아파트는 작지만 아늑하고 도시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전망이 있어서 만족해요. 아침 커피를 홀짝이며 도시가 서서히 깨어나는 모습을 바라봐요. 거리는 사람들과 차, 오토바이로 점점 북적이고 아래쪽에서 풍겨오는 길거리 음식 냄새가 매콤하고 달콤하면서도 짭짤해요. 출근길에는 인파를 피해서 걸어가야 해요. 밖에 나서는 순간 더위가 벽처럼 확 밀려와요. 아침인데도 이미 덥고 습하더라고요. 지나가는 길에 형형색색의 사원들과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그리고 작은 가게들이 빼곡하게 모여있는 풍경이 보여요. 방콕은 늘 그래요. 옛것과 새것, 전통과 발전이 섞여 있죠. 회사에 도착하면 에어컨이 나오는 사무실에 앉아 숫자를 다루며 일해요. 고객들과 전화로 얘기하면서 태국에서 사업을 더 잘 운영할 방법을 조언해주죠. 도전적인 일이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즐거웠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뭔가가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해야 할까요? 마치 폭풍이 오기 전에 긴장감 같은 게 느껴져요. 사람들 목소리에서 걱정과 불만이 섞여 있고 점심 사러 나갔을 때도 그런 게 느껴져요.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얼굴에도 불안감이 배어 있죠. 어느 날 같이 일하는 친구 차이를 불러내 물어보기로 했어요. 차이는 태국 사람이고 저랑 자주 퇴근 후에 커피를 마시곤 해요. 아이스 커피를 휘젓다 말고 물어봤죠. 차이,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사람들이 전부 예민해 보여요. 차이가 한숨을 쉬며 커피숍 창밖을 바라봤어요. 에마,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경제가 나빠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정부도. 사람들 불만이 많아요. 저는 이해하려고 애쓰며 찡그렸어요. 하지만 상황이 좀 나아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관광객들도 다시 오고 있잖아요. 차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맞아요. 관광객은 돌아왔어요. 근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큰 기업들이 태국을 떠나고 있어서 일자리가 줄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단순히 돈 문제 때문에 화난 게 아니에요. 뭔가 더 큰 변화를 원하고 있어요. 차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바라보던 방콕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거리에서 보이던 웃음들이 이제는 억지로 지은 미소처럼 느껴졌고, 시장에서 들리던 소란스러운 대화가 이제는 걱정 어린 속삭임처럼 들렸어요. 심지어 도시의 화려한 색깔들조차도 예전만큼 밝아 보이지 않았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모여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모습을 봤어요. 시위, 민주주의, 개혁 같은 단어들이 흘러나오는 걸 들었을 때 문득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구나. 더 큰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와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매일 다루는 그 숫자들과 사업 계획들이 단순한 종이 위의 숫자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그건 진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그 삶들이 힘겨워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고민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그저 일을 하러 온 외국인일 뿐인데 그 이상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해야 할까요? 답은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방콕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저도 변해야 할지 몰라요. 그날 밤 무거운 마음으로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기로 했어요. 이 도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부르게 된 이 집이라는 곳에서 정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요. 때로는 일을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가끔은 숫자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잠에 들 무렵 열린 창문 너머로 도시의 소음이 흘러들어왔어요. 자동차 경적 소리, 먼 곳에서 들려오는 음악,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삶이 만들어내는 소음들. 방콕은 불안해 보이지만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내일 저는 어떤 일이 닥치든 맞설 준비를 할 거예요. 제가 사무실 근처에 있는 단골 카페에 들어섰을 때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밀려왔어요. 갓 내린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고요. 창가 쪽 우리가 늘 앉던 자리에서 태국 동료 차이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그의 얼굴이 꽤나 진지해 보이더라고요. 에마, 와줘서 고마워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차이가 말했어요. 그러더니 제 쪽으로 아이스커피 한 잔을 밀어주더라고요. 내가 늘 마시는 걸로 준비했어요. 고마워요, 차이. 저는 아이스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더운 방콕 아침을 뚫고 마신 그 시원한 커피가 참 달콤하게 느껴졌죠. 근데 전화로 들었을 때 뭔가 걱정되는 일이 있는 것 같던데요. 무슨 일 있어요? 차이는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에마,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는 경고하듯 말했어요. 시위가 점점 격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화가 나 있거든요. 특히 경제 상황 때문에요. 저는 눈썹이 절로 올라갔어요. 정말요? 난 이제 진정된 줄 알았는데. 차이는 고개를 저으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마치 누가 듣고 있을까봐 신경 쓰는 듯 했어요. 아니에요.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여기 이것 좀 봐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사람들이 가득 찬 거리가 보였어요. 다들 손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는데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결의가 가득했죠. 와, 저는 숨을 고르며 화면을 계속 봤어요. 무슨 일이 이렇게까지 커진 거예요? 긴장감이 있던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차이는 깊이 한숨을 쉬며 의자에 몸을 기대더니 짧은 검은 머리를 손으로 쓸어넘겼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주 하던 행동이었어요. 이게 복잡해요, 에마. 경제가 악화된 게 가장 큰 이유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듯 눈빛을 보냈어요. 저도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경제가 어려워진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거든요. 지금 외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차이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중엔 한국 대기업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 대규모 실직 사태가 벌어졌어요. 사람들은 정부와 왕실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고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며 그의 말을 곱씹었어요. 왕실요? 여긴 왕실에 대한 불만을 잘 안 드러내지 않나요? 차이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는 달라지고 있어요, 에마. 젊은 세대는 진짜 민주주의를 원해요.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저는 동영상 속 젊은이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열정과 희망이 가득했죠. 그러면서 문득 이 나라에서 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고민하게 됐어요. 외국인인 제가 과연 얼마나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이 정확히 어떤 부분에 그렇게 화가 난 거예요? 저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물었어요. 제대로 알고 싶어요. 차이는 제가 관심을 보이는 걸 반가워하는 듯 눈빛이 밝아졌어요. 사실 단순히 실직 문제만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불평등에 질렸거든요. 하이소라고 들어봤죠? 상류층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크게 신경 쓰진 않았던 단어였죠. 그런데 이제 상류층조차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차이가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죠. 물가는 오르는데 일자리는 사라지고 정부는 자기들 입속만 챙긴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어요. 차이가 말하는 동안 저는 카페 안을 둘러봤어요. 노트북을 두드리는 젊은이들, 정장 차림으로 미팅 중인 사업가들, 지도를 들여다보는 관광객들까지. 저 사람들이 차이가 말한 문제들을 얼마나 느끼고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경제 문제만이 아니에요. 차이가 다시 말하며 제 주의를 끌었어요. 사람들은 정치적인 변화도 원해요. 군부의 영향력과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없는 현실에 지친 거죠.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걱정과 호기심, 그리고 이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죠. 차이, 내가 너무 세상 물정 모르고 지낸 것 같아요. 진짜 상황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이의 얼굴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괜찮아요, 에마.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이런 면을 잘 몰라요. 하지만 알고 싶어 하는 게 중요하죠. 그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더니 뭔가를 적었어요. 여기요. 메모지를 찢어 저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이건 시위 관련 뉴스를 보도하는 현지 사이트들이에요. 영어로도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해요. 그리고 이건 그는 메모에 적힌 이름과 번호를 가리켰어요. 우리 학교 정치학 교수인 솜차이예요. 나보다 훨씬 더 자세히 설명해 줄 거예요. 저는 그 메모를 받아들고 차이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차이. 많은 도움이 됐어요. 커피를 다 마친 뒤 밖으로 나오니 밝은 햇빛이 눈부시게 내리쬐었어요. 길거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어요. 차들이 경적을 울리고 노점상들이 손님을 부르고 거리엔 음식 냄새가 가득했죠.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게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관광객들의 미소와 화려한 쇼핑몰 뒤에 감춰진 이면에 어떤 갈등이 숨어 있는지 알게 된 거죠. 저는 이곳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더 많은 것을 알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어느 저녁집에 가던 길에 교통 체증에 갇혔어요. 방콕에선 흔한 일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느낌이 달랐어요. 주변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느껴졌달까요? 마치 모든 사람이 긴장하고 있는 것처럼요. 멀리서 사람들의 구호 소리가 들려왔고 고개를 들어 앞을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팻말을 들고 있는 게 보였어요. 호기심이 생겨 택시에서 내려 인도로 나와 보기로 했죠.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시위는 평화로웠지만 참가자들이 진지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고 주로 학생들이 선두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방식으로 변화를 외치고 있었죠. 저도 무슨 요구를 하는지 이해해 보려고 귀를 기울였어요. 이건 단순히 경제 문제에 대한 불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더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죠. 그들은 책임을 요구했어요. 쉽게 말해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길 바란다는 거였죠. 그리고 부패 종식을 외쳤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돈을 가로채는 걸 막고 싶어 하는 거였죠. 게다가 왕실 권력을 줄이라는 요구도 있었는데 태국에선 굉장히 민감한 주제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지 경제 상황이 나빠서 나온 불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길, 자신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느끼길 바라는 거였죠. 그때 저와 가까이 서 있던 젊은 여자가 저를 돌아봤어요.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녀는 서툴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우리 시위에 지지하러 오신 거예요?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시위에 참여하려고 온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무관심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도 않았죠. 그냥 이해해 보려고 왔어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녀는 저를 향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엔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봐주길 원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변화가 필요해요. 근데 권력자들이 우릴 듣질 않아요. 그녀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불평하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위해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서서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방콕 특유의 더운 공기에 끈적거리는 날씨였지만 군중의 열기로 공기가 전기가 흐르듯 팽팽했어요. 사람들은 땀을 흘리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어요. 오로지 자신들의 메시지에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아이를 데리고 나온 가족들도 보였고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노인들도 있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들 모두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들고 있는 팻말들은 태국어와 영어로 쓰여 있었어요. 어떤 팻말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원한다. 같은 진지한 문구를 담고 있었고 어떤 건 정부를 풍자하는 재치 있는 농담도 담겨 있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사람들이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시위대가 거리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자 저도 인도를 따라 같이 걸었어요. 구호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합류했어요. 마치 작은 개울들이 합쳐져 큰 강을 이루는 걸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어느 순간엔가 시위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멜로디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비록 가사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 목소리에 담긴 감정은 충분히 느껴졌죠. 저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어요. 어느덧 1시간쯤 걸었더라고요. 그동안 시위대의 모습을 지켜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먹을 때쯤엔 발이 아팠지만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궁금한 것도 많아졌고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도 머릿속에서 본 장면들이 떠나질 않았어요. 특히 그 젊은 여자가 했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봐주길 원해요. 저는 그날 그들을 제대로 본 첫 순간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태국을 예전처럼 볼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젊은 시위자와 나눴던 대화를 계속 떠올리게 됐어요. 그녀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치며 더 깊이 알아보라고 저를 자극했죠. 며칠 동안 태국의 역사를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분노하는지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몇 시간씩 태국의 과거에 대해 읽었어요. 왕실과 그들이 얼마나 큰 권력을 가졌는지에 대해 알게 됐고 군부가 정부를 장악했던 일들도 알게 됐어요. 무엇보다 태국이 오랫동안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읽으면 읽을수록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렇게 신경 썼던 경제 문제는 훨씬 더 큰 문제의 일부에 불과했어요. 진짜 문제는 훨씬 깊었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과 부를 거의 독점하고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애쓰고 있었던 거죠. 어느 저녁, 저는 북적이는 시장을 거닐어 보기로 했어요. 향신료와 길거리 음식 냄새가 짙게 퍼진 공기 속에서 상인들이 물건을 팔려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어요. 구호 소리였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또 다른 시위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이 시위는 제가 이전에 본 것들과는 달랐어요.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았죠. 전경 경찰들이 방패를 높이 든 채 줄지어 서 있었고 그들을 마주한 시위대는 구호를 외치며 목소리를 점점 더 높이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시위대 속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어요. 바로 전에 만났던 그 젊은 여성이었죠. 그녀는 맨 앞에 서서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변화를 외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경찰들이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혼란이 터져 나왔죠. 사람들은 사방으로 뛰기 시작했고 저도 당황한 군중에게 밀리고 끌려다니며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바닥에 깔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던 순간 누군가 제 팔을 잡아당겨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 젊은 여성이었어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녀가 소리치며 말했어요. 그녀의 눈은 긴장으로 크게 떠 있었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좁은 골목으로 몸을 숨겼고 거리의 혼란으로부터 잠시 벗어날 수 있었죠. 한숨을 돌린 그녀가 저를 돌아보았어요. 그녀의 얼굴은 붉게 상기돼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단호했어요. 우리가 매일 겪는 일이에요. 그녀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린 단지 목소리를 내고 싶을 뿐이에요. 미래를 원해요.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여러 감정이 제 안에서 교차했어요. 방금 겪은 일 때문에 두려웠지만 그녀의 눈에서 보이는 용기의 깊은 존경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 순간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싸움은 단순히 법을 바꾸거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이건 사람들의 삶에 관한 문제였어요. 희망과 꿈을 가진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였고 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권리에 대한 싸움이었죠. 저는 그동안 비즈니스 컨설턴트로서 일하면서 주로 기업들이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벌고 비용을 절감할지에만 집중했어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태국을 떠나라는 조언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결정들이 실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게 된 거예요. 물론 제가 태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어요. 저는 태국 사람이 아니고 이 싸움의 주도권을 줄 위치에도 있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분명 있었어요. 이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였죠. 기업들이 태국을 떠나지 않고 지역 사회를 지원하도록 돕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어요. 골목을 빠져나와 그녀와 헤어지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제 능력을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쓰겠다고요. 전체 시스템을 바꾸는 건 어렵겠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변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다짐했죠. 그날 밤 조용해진 거리를 걸으며 제 마음속에 뭔가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도시의 모습은 그대로였지만 저는 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 한 명 한 명에게도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고 꿈이 있고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었어요.
태국 앞에 놓인 길이 험난하고 멀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도 나름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 시위에 참여한 경험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날 밤 제가 보고 느꼈던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눈을 감기만 하면 시위대의 결연한 얼굴이 떠오르고 그들의 열정적인 구호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공기 속에 가득했던 두려움과 흥분도 생생하게 느껴졌죠.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 몸은 뛰고 밀치느라 여기저기 쑤셨지만 머릿속은 아주 또렷했어요. 진한 커피를 한 잔 끓여 창가에 앉아 방콕거리가 서서히 깨어나는 모습을 지켜봤죠. 겉으로는 도시가 예전과 똑같아 보였지만 저는 달라진 기분이었어요. 몇 시간 동안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고민했어요. 회사가 완전히 떠나지 않고 공장 규모를 줄이는 건 어떨까? 아니면 현지 업체들과 협력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은? 혹은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기업 이미지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다음 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회사 CEO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조언을 하게 된 거라 긴장됐죠. 하지만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시위 상황을 설명하면서 지금 태국을 떠나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타격이 될지 말했죠. 그리고 수익이 조금 줄더라도 현지에 남아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어요. 의외로 CEO가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제 새로운 접근 방식에 흥미를 보였어요. 결국 공장을 당장 폐쇄하는 대신 제안을 고려해보겠다고 약속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설렘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비록 확실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첫 발을 내디딘 것 같았죠. 그 순간 제 일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기업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방법을 찾는 것도 가능하겠다는 희망이 생겼죠.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모든 고객들과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묻지 않았던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죠. 이 결정이 지역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역사회를 지원할 방법은 없을까요? 직원을 줄이기보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순 없을까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어떤 고객들은 제 방식이 너무 이상적이라고 반발하기도 했죠. 사업이란 원래 수익을 내는 거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의견을 굽히지 않았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기업도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외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결국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몇몇 기업들이 제 제안을 받아들였죠. 작은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일부 일자리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기도 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진전이 있었어요. 어느 날 차이와 다시 커피를 마시며 제 일에 생긴 변화들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말하는 동안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에마, 이제 너도 태국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네. 많은 외국인들은 절대 알지 못하는 걸 말이야. 그의 말에 뿌듯하면서도 겸손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직 배워야 할 게 많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시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태국의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처음으로 저는 문제의 일부가 아니라 해결책의 일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다 멀리서 작은 시위대가 보였어요. 이전 같았으면 두렵거나 혼란스러웠을 그 모습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들과 완전히 같은 처지는 아니었고 그들의 투쟁을 온전히 이해한다고 할 수도 없었지만 나름대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니까요. 변화는 꼭 거창한 행동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때론 작은 결정 하나, 기존과 다르게 행동하려는 한 사람의 선택에서 시작되기도 하죠. 그리고 어쩌면 그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날 아침 일찍 눈이 떠졌어요. 머릿속은 이미 여러 가지 생각들로 바빴죠. 요즘 협력하고 있는 한국 제조회사가 이곳 태국의 공장을 닫으려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그렇게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출근 준비를 하면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방콕 거리는 벌써부터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죠. 사람들이 바쁘게 출근하고 노점상들은 가판대를 설치하고 툭툭이들이 교통 사이를 요리조리 헤치며 달리는 모습이 익숙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문득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저 아래 있는 사람들 모두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미래를 위해 꿈꾸고 있을 텐데 공장이 닫히면 그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잖아요. 사무실에 가장 먼저 도착했어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이 오히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더라고요. 회의실 테이블에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준비해 둔 자료들을 쫙 펼쳤어요. 무조건 공장을 닫지 않고 유지할 방법이 분명 있을 거라고 믿었죠. 마침내 한국 측 클라이언트들이 도착했을 때 저는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공장을 닫으시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정을 바꿀 만한 아이디어가 좀 있어요. 처음엔 그들 얼굴에 반신반의하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제 이야기를 들어줬죠. 저는 운영 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공장을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을 설명했어요. 모든 일자리를 없애지 않고도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제가 이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이 지역 공급업체들을 찾아봤는데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설명하는 동안 그들의 표정이 서서히 바뀌는 걸 느꼈어요. 뭔가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마지막으로 준비해 둔 자료를 꺼내들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단순히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를 쌓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곳 지역에 투자하면 그들도 우리에게 투자할 거예요. 제가 말을 끝내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며 그들의 반응을 기다렸죠. 마침내 한 임원이 입을 열었어요. 에마 씨, 예상 밖의 제안이네요. 하지만 흥미롭긴 합니다. 조금 더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흥분을 감추려고 애썼어요. 비록 확답은 아니었지만 완전히 거절도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회의실을 떠나 따로 회의를 시작하자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게 느껴졌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이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그 몇 시간이 마치 며칠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다른 일에 집중해 보려 했지만 자꾸 아까 회의 생각만 났어요. 만약 그들이 거절하면 어떡하죠? 제 설득이 부족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어쩌나 걱정이 계속 떠올랐어요. 드디어 전화가 울렸어요. 한국 회사의 대표였죠. 저는 손이 약간 떨리는 걸 느끼며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에마 씨?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읽기 어려웠어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눈을 꼭 감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네, 당신의 계획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거의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정말요? 그거 정말 다행이네요. 그가 살짝 웃더라고요. 쉽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을 보게 됐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제야 이 모든 게 실감 나더라고요. 바로 동료 차이를 찾아가 소식을 전했죠. 그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에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단순히 공장 근로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가족들, 그들이 돈을 쓰는 가게들, 이 지역 전체를 위한 거라고요. 차이의 반응을 보니 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껴졌어요. 이번 일을 통해 단순히 이익이나 손익계산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사람들의 삶, 그들의 희망, 미래가 제 일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 후 몇 주 동안 우리는 열심히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쉽지는 않았죠.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었고 몇 번은 낙담할 뻔했어요. 하지만 공장이 닫히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표정을 떠올릴 때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공장을 방문했어요. 작업장 곳곳에서 직원들이 웃으며 일하고 있었고 휴게실에는 지역사회 행사와 회사가 후원하는 이벤트를 알리는 게시판도 새로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때 한 작업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수줍게 웃으며 어눌한 영어로 말했죠. 혹시 에마 씨, 맞나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이어 말했어요. 감사 인사하고 싶어요. 덕분에 우리 가족을 계속 부양할 수 있어요. 제 딸도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게 됐고요. 저는 눈물이 고이는 걸 참으며 말했어요. 도와드릴 수 있어서 저도 기뻐요. 그날 공장을 떠나면서 많은 게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 여전히 도심에서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고 태국이 직면한 더 큰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곳 방콕의 작은 공장에서 우리는 분명히 변화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아직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회사와 공장들이 많을 거예요. 나라 전체를 바꾸는 건 어렵겠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해나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날 밤 뉴스를 보는데 또 다른 시위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저 관찰자가 아니라 저도 이곳의 일부가 된 느낌이었거든요. 이 작은 승리를 발판 삼아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할 거라고 다짐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살짝 몸을 비틀며 좀 더 편한 자세를 찾으려고 했어요. 제 이름은 에밀리 첸이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다니는 학생이에요. 오늘은 평범한 날이 아니에요. 강의실 공기 속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저도 그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앞쪽에 서 있는 2명의 학생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곧 토론이 시작될 거예요. 이 토론들이 학교에서 완전 화제거든요. 다들 매번 기대하면서 기다려요. 오늘 주제요? 삼성의 인도 사업이에요. 벌써부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더라고요. 강의실을 둘러보니 학생들이 의자 끝에 걸터 앉아 있고 노트북과 필기도구도 다 준비해 놓았어요. 다들 집중하고 있는데 누가 먼저 불을 지필지 기대하는 표정들이었죠. 첫 번째 발언자는 라제시예요. 인도에서 온 학생인데 캠퍼스에서 자주 봤던 친구예요. 항상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오늘도 단단히 각오한 듯 얼굴에 결의가 서려 있고 눈빛이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삼성은 라제시가 힘있고 분명한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인도 노동자들에게 한국 노동자들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지급합니다. 자신들을 공정한 고용주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임금 차이가 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저도 모르게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좋은 지적이잖아요. 저는 원래 대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 들어가면서 하는 좋은 일들에 대해 좀 의심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걸까 싶은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라제시는 목소리에 더 힘을 주며 이어갔어요. 인도에서는 평균 임금보다 높다고 해도 그건 공정하지 않아요. 한국과 인도 노동자들 사이에 이렇게 큰 격차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잠시 멈추고는 강의실을 둘러봤어요. 멀리서도 그의 눈빛이 불타오르는 게 보일 정도였어요. 이건 우리 노동시장을 이용하는 겁니다. 한국 노동자들과 비교하면 명백히 저임금을 주고 있잖아요. 이게 정당할 리 없죠. 가슴 한쪽이 찌릿했어요. 라제시의 말이 뼈아프게 와닿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사례들에 대해 읽어본 적이 있어요. 대기업들이 나라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건 늘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아빠가 예전에 해준 말이 떠올랐어요. 올리비아, 세상은 그렇게 흑백 논리로만 설명되지 않아. 항상 다른 면도 있는 법이란다. 이 토론의 반대편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궁금해졌어요. 다시 강의실을 둘러봤어요. 몇몇 학생들은 라제시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어떤 친구들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고개를 갸우뚱하며 동의하지 않는 듯한 친구들도 보였죠. 제 옆에 앉아있던 친구 사라가 몸을 조금 숙이며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직 잘 모르겠어. 저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일단 다른 쪽 얘기도 들어봐야 알 것 같아. 라제시가 자리로 돌아가자 강의실에 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이제 막 시작된 토론이 벌써부터 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대기업 공정성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자리에 좀 더 편하게 기대면서 다음 발언자를 기다렸어요. 뭘 듣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토론이 엄청 흥미로울 거라는 거요. 어쩌면 제 시야를 완전히 바꾸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인 학생인 지호가 교실 앞쪽으로 나서는 걸 지켜봤어요. 그는 라제쉬 옆에 서 있었는데 침착하고 사려 깊어 보였어요. 둘 사이의 차이가 분명히 느껴졌어요. 라제쉬는 한껏 열정에 차 있었던 반면 지호는 차분하고 여유로워 보였죠. 저는 자리에서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며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졌어요. 라제쉬가 말한 걱정들을 이해해요. 지호가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 순간 교실 전체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어요. 모두가 지호가 라제쉬의 삼성에 대한 강한 주장에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하고 있었죠. 삼성은 인도에 수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어요. 지호가 이어갔어요. 그 수가 적지 않죠.
마치 한 경기장 가득 사람들로 채운 것처럼요. 저는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그려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삼성 덕분에 새로운 일자리를 얻은 모습을 상상하니 꽤 인상적이더라고요. 지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삼성은 인프라도 구축했어요. 그가 덧붙였어요. 도로, 건물, 기술 시스템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삼성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에 도움이 돼요. 저는 제 고향을 떠올리며 새 도로나 건물이 생긴다면 얼마나 큰 변화가 생길지 생각했어요. 단순히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더 있어요. 지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열정적으로 변했어요. 삼성은 지역 사회에도 투자를 했어요. 학교나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역 사업에도 자금을 지원했죠. 저는 룸메이트 아디티가 삼성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첫 발을 내디뎠다고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친 일이었죠. 물론 임금이 한국과 같지는 않아요. 지호가 라제슈의 주된 논점을 인정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더 넓은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삼성의 존재는 인도의 IT와 제조업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산업이 들어오는 게 한 나라의 경제에 얼마나 큰 변화를 줄 수 있는지 부정하기 어려웠죠. 이건 단순한 착취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지호가 교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요. 그 말에 저도 조금 놀랐어요. 항상 그렇지 않나요? 처음엔 단순해 보이던 것들이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있곤 하죠. 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 고향에 삼성이 큰 공장을 세운 적이 있어요. 처음엔 사람들 모두가 오염과 소음 문제를 걱정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 삼성은 지역 주민들을 고용하고 지역 행사들을 후원하고 심지어 새 공원까지 만드는 데 기여했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큰 회사가 들어오면서 변화된 한마을의 모습을 그려봤어요. 그 변화가 완전히 좋지만은 않았겠지만 나쁜 것만도 아니었을 거예요. 인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호가 설명했어요. 삼성은 단순히 뭔가를 가져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돌려주기도 해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고 신기술을 도입하며 인도가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돕고 있어요. 저는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큰 IT 회사가 자국에 있다는 게 변화에 발맞추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지 쉽게 그려졌죠.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지호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인도에서 삼성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결코 얻지 못했을 기회를 얻고 있어요. 그들은 배우고 성장하고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죠. 저는 다시 아디티를 떠올렸어요. 그녀가 삼성 덕분에 지금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했던 게 생각났어요. 지호가 하는 말이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였죠. 물론 삼성이 완벽하다고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지호가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완벽한 회사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부정적인 면만 보느라 긍정적인 부분을 놓쳐선 안 돼요.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문제든 양쪽 면을 다 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맞아요. 문제는 있어요. 지호가 결론을 맺으며 말했어요. 더 나아질 부분도 분명 있죠. 하지만 삼성이 인도에서 만들어낸 기회와 긍정적인 변화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 점은 간과하면 안 돼요. 지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새로운 생각들로 머리가 가득 차는 걸 느꼈어요. 처음엔 제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확신했었는데 이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양쪽 모두 일리가 있는 주장들이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제 생각과 비슷하게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깊은 고민에 빠진 듯한 얼굴들이 많이 보였어요. 이번 토론이 우리 모두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준 게 분명했죠. 교수가 일어나서 말을 시작하려는 걸 보면서 저는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주제에 대해 더 배워야 할 게 정말 많았고 그걸 파헤쳐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김 교수님의 세미나에 들어가면서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교실 안은 학생들이 자리에 앉으며 노트와 노트북을 꺼내 준비하는 소리로 활기가 넘쳤죠. 교수님은 앞쪽에 서서 흰머리가 섞인 머리칼을 가볍게 빗어넘기며 국제 비즈니스 윤리라고 화이트보드에 적고 계셨어요. 자리에 앉으면서 교실 안에 묘한 긴장감이 감도는 걸 느꼈어요.
어제 열정적으로 토론했던 라제슈와 지호가 교실 양끝에 앉아 있었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슬쩍슬쩍 쳐다보며 다시 한번 맞붙을 준비를 하는 것 같았죠. 김 교수님이 목을 가다듬고 수업을 시작하셨어요. 오늘은 삼성의 인도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국제 비즈니스 윤리와 관련해 다양한 이슈를 다루게 되는 복잡한 주제예요. 먼저 몇 가지 핵심 문제를 짚어봅시다. 교수님은 화이트보드에 하나씩 항목을 적어 내려가셨어요. 노동 관행, 임금 격차, 경제적 영향, 그리고 문화적 차이까지. 각 주제가 나올 때마다 학생들이 자세를 고쳐 잡고 생각을 정리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럼 이제 토론을 시작해 볼까요? 교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누가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까? 라제쉬가 제일 먼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교수님이 그를 지목하자 그는 곧바로 일어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말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큰 임금 차이를 정당화할 수 있죠? 삼성이 인도에서 근로자들에게 한국에서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주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라제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점점 더 빠르게 말을 이어갔어요. 이런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자원과 우리 사람들을 이용하면서도 다른 나라 근로자들에게 주는 임금의 일부만 줍니다.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말은 하지만 대체 그 대가가 뭡니까? 라제쉬의 말이 교실 안에 무겁게 울려 퍼지자 모두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의 목소리 속에 담긴 좌절감이 느껴졌고 저도 개발도상국에서 노동자들이 대기업에 착취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게 떠올랐어요. 그때 지호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눈빛에서는 결의를 엿볼 수 있었어요. 라제쉬,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이해해. 지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다른 관점도 있어. 삼성이 인도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잖아. 공장도 짓고 사무실도 세우고 교육센터도 운영하고 있어. 덕분에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기술직에서 경력을 쌓고 있잖아. 지호는 잠시 멈추고 교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어요. 우리 삼촌이 삼성에서 일하시는데 인도 팀과 협업한 경험에 대해 많이 말씀해 주셨어. 서로 지식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하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 알게 됐다고 하시더라고. 그런 것도 일종의 발전 아니야? 지호의 말에 몇몇 학생들이 다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반대하는 표정을 짓는 이들도 있었어요. 교실 안은 여러 의견으로 갈라졌고 제 마음도 어느 쪽에 동의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마리아라는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근데 노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가 물었어요. 제가 읽은 바로는 삼성이 인도에서 노조 설립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던데 그거 노동자 권리를 침해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은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어요. 학생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노동자의 노조 결성 권리를 옹호하는 의견과 각 나라의 노동법이 가진 복잡성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쏟아졌죠. 저는 눈과 귀를 바쁘게 움직이며 이 모든 논의를 따라가려 했어요. 마치 탁구 경기를 보는 것처럼 논점이 이리저리 오갔거든요. 교수님은 잠시 토론이 이어지도록 두셨다가 손을 들어 우리를 진정시키셨어요. 여러분, 아주 좋은 논의였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시며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지금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국제 비즈니스는 단순히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복잡한 면들이 존재해요. 교수님은 화이트보드에 커다란 원을 그리신 뒤 여러 조각으로 나눴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한쪽에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임금 격차와 노동 문제들이 있죠. 여기에는 기술 이전과 역량 개발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문화 교류와 국제 협력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각 조각을 채워가며 설명하실 때 저는 비로소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문제는 삼성이 착한가 나쁜가를 따지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 요소들을 이해하고 이들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보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이 모든 측면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업이 가져오는 혜택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의 책임을 물어야 해요. 공정한 임금과 좋은 노동 환경을 요구하면서도 그들이 창출하는 기회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교실 안의 분위기는 뜨거운 논쟁에서 차분한 토론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라제슈와 지호도 조용히 이야기 나누며 어느 정도 의견의 접점을 찾은 듯 보였어요. 수업이 끝난 뒤 친구들이랑 같이 복도로 나왔어요.
다들 방금 수업에서 있었던 토론 때문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와, 진짜 대단했어. 사라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이게 이렇게 복잡한 문제인 줄 몰랐네. 저도 동의했어요. 응, 뭔가 층층이 겹쳐진 문제들 같아. 우리는 캠퍼스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더 나누기로 했어요.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수업에서 다룬 주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있잖아, 제가 라떼를 휘저으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대기업에 대해 나름대로 확고한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잘 모르겠어. 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경우를 봐봐. 인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한테 한국 노동자들보다 적게 주는 건 불공평해 보이잖아. 근데 또 그런 일자리나 기회가 없었으면 더 나빴을 수도 있고. 맞아, 제가 답했어요.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나눌 수 없는 것 같아. 진짜 생각해 볼 게 많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점점 인생 전반에 걸친 문제들까지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비즈니스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문제였죠. 제 가족 생각도 잠깐 들었어요. 아빠가 대기업에서 일하시는데 항상 그게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문득 아빠 회사가 다른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저를 설레게도 하고 동시에 조금 부담스럽게도 만들었어요. 세상에 배워야 할 게 이렇게 많다니 참 복잡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는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배운 걸 이야기하고 엄마 생각도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엄마, 오늘 수업에서 대기업에 대해 엄청 재밌는 토론을 했어. 그래? 엄마가 관심 있어 하며 물으셨어요. 뭘 배웠는데?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마치 큰 퍼즐 같아. 이런 회사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사회에 투자도 하면서 좋은 일을 하기도 해. 근데 동시에 불공평한 임금을 준다든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엄마가 잠시 생각하시는 듯 조용해지시더니 그거 참 복잡하네 하고 말씀하셨어요. 맞아, 제가 외쳤어요.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 단순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엄마와 이야기하면서 오늘 수업이 제 세상 보는 방식을 얼마나 바꿨는지 깨달았어요. 전에는 무언가를 쉽게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도 오늘 배운 것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열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더 많이 배우기로요. 기업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 알아가고 싶어졌어요. 잠에 들기 전 저는 설렘과 결의에 찬 기분이 들었어요. 세상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지만 그래서 더 알아가고 싶었어요. 내일은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더 찾아보기로 했어요. 배워야 할 게 많았고 그게 너무 기대됐어요. 이제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공부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제가 그 안에서 어떻게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는 여정이 된 거였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서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인도에서의 삼성에 대한 토론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마치 멈출 수 없는 영화처럼요. 라제시가 화내며 했던 말이랑 지호가 침착하게 설명했던 내용이 계속 떠올랐어요. 둘 다 저마다 일리가 있었죠. 야, 아디티. 저는 룸메이트를 불렀어요. 그때 삼성 이야기 기억나? 아디티가 책에서 고개를 들더니 말했어요. 당연하지. 꽤 격렬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꾸 생각이 나서 말이야. 알아야 할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 저는 새 탭을 열고 검색창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라고 쳤어요. 수백 개의 결과가 떴죠. 기사, 영상, 심지어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강의까지요. 솔직히 좀 압도당하는 느낌이었어요. 뭐 하는 거야? 아디티가 어깨 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삼성 같은 회사들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 저는 설명했어요. 이런 기업들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말이야. 아디티가 미소를 지었어요. 멋진데? 나도 같이 해도 돼? 저도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둘이서 하면 더 좋지. 우리는 그 후 1시간 동안 함께 기사를 읽었어요. 어떤 회사는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 또 어떤 회사는 해를 끼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는 우리를 기쁘게 했고 또 어떤 이야기는 화가 나게 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생각할 거리가 정말 많았죠. 이거 봐봐. 제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대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기부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였거든요. 삼성이 꽤 높은 순위에 있네. 아디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라제시가 임금 얘기한 거 기억나지? 그냥 돈을 기부하는 게 다가 아니잖아. 저도 동의했어요. 이건 정말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런 대기업들은 커다란 퍼즐 같았거든요. 어떤 조각들은 잘 맞아떨어지지만 어떤 건 그렇지 않았죠. 더 읽어가면서 저는 점점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업들이 그냥 제품에 붙어 있는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매일 선택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유기체 같았어요. 좋은 선택도 있고 나쁜 선택도 있죠. 있잖아, 나 큰 기업에서 일해보고 싶어. 제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디티가 놀란 얼굴로 쳐다봤어요. 진짜? 너 원래 그런 기업 안 좋아했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땐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든. 이제는 알겠어. 거기서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거기서 일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 상상하며 얘기했어요. 공정한 임금을 만들 수 있을까? 가난한 지역에 학교를 세울 수 있을까? 사람과 환경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쏟아졌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 둘 다 점점 더 신이 났어요. 이제 우리는 그냥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된 미래의 사업가들이었죠. 우리 클럽 하나 만들자. 아디티가 제안했어요. 이런 생각을 나눌 사람들을 더 모으자. 저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좋아. 연사 초청하고 토론도 열고 회사 탐방도 가보자. 우리는 밤늦게까지 클럽 계획을 세웠어요. 클럽 이름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비즈니스로 하기로 했죠. 뭔가 큰일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뭔가 달라진 기분으로 눈을 떴어요. 세상이 훨씬 더 넓게 느껴졌거든요. 풀어야 할 문제도 많고 잡아야 할 기회도 넘쳐났어요. 저는 이제 그냥 학생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수업에 가는 길에 라제시와 지호의 토론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모든 관점을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혼자 미소 지었어요.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배워야 할 것도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았죠. 하지만 처음으로 그런 도전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캠퍼스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학생들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제게는 이제 그 이상으로 느껴졌어요. 이곳은 미래를 준비하는 훈련장이었거든요.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그 미래가 정말 기대됐어요.